3시간 뒤에 병원 가면 죽어요. 한겨울밤 병원 주차장에서 7살 소녀의 절규가 울렸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회장 한도윤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울먹이며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작은 몸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의 시선이 갑자기 병원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얼굴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아니면 회장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겨울 밤 공기가 뼛속까지 시린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대형 병원 정문 앞 로터리를 천천히 돌아 멈춰 섰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도윤, 73의 나이였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에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허리가 예전만큼 곧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진 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으니까요. 도윤의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에 리본이 달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인형이 든 봉투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행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괜찮네. 아직은 내 손으로 문 여는 것쯤은 할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도움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지시하고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0층이 넘는 하얀 건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의 창문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정문 위쪽에는 한도윤 기념 종합병원이라는 금빛 간판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병원이었습니다. 평생을 건설업과 유통업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나이 70을 넘기면서 사회에 뭔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세운 곳이었습니다. 병원을 짓는 데만 수백억이 들어갔고 최신 의료 장비를 들이는데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병원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회계 보고서는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임원들은 구체적인 숫자는 피하고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병원 확장 공사비가 처음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윤을 볼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요즘엔 뭔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감이 둔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도윤은 요즘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회장님, 행사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수행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설립 5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모여있을 터였습니다. 아니, 잠깐만. 응급실 뒤편으로 먼저 가보세. 도윤은 손에 든 분홍색 봉투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뒤편에는 지우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보호자도 없이
병원 구석진 곳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건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응급실 뒤편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도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 올 때마다 아이를 챙겨줬습니다. 따뜻한 빵 한 봉지, 작은 인형 하나, 때로는 두툼한 외투 한 번씩.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도윤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차가 병원 본관을 지나 뒤편 응급실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가로등 몇 개만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차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지우가 있을 만한 곳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얇디 얇은 티셔츠 한 장에 해진 바지를 입고 맨발에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차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거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수행기사가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도윤의 코트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옷감이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떠는 거야?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진짜 죽어요. 할아버지, 오늘 병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또 이러네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간호사가 지우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욱 세게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먹은 아이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짜로 무서운 걸 본 사람, 정말로 위험한 걸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봐온 도윤의 눈에 이 아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아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도윤은 간호사를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주차장 저 건너편 가로등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전기 같은 걸 들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도윤이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행기사도 그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20년 넘게 도윤을 보좌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아채는 데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도윤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지우가 갑자기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은 외투의 남자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까부터 저기 계속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시기만 기다리는 것처럼요. 할아버지 차 오는 거 보고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행기사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차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큰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문을 너무 세게 닫았네요. 조심할게요.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정문 쪽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행사 시작할 시간입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지우는 더욱 다급하게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가요, 할아버지. 늦으면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할아버지 죽어요. 아이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 속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단 1초를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이성과 계산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숫자, 증거와 논리로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앞장서라.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아이는 도윤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3의 노인이 7살 아이의 손에 이끌려 자기 이름이 붙은 병원을 등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작은 손에 이끌려 병원 뒤편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73의 나이에 이렇게 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이에요. 지우가 병원 정문이 아닌 뒤편 응급차 통로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이 병원 구석구석을 다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뒤에서 수행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들 섰어. 회장님이 어디 가시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사가 일부러 병원 경비원들에게 큰 소리로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찬 가운데서도 속으로 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평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낡은 계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철제 계단이었고 위쪽 벽에는 안전 문제로 사용 금지라는 바랜 표지판이 삐뚤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안 다녀요. 그래서 안전해요.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평소에도 계단 오르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오를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목표 시야에서 사라졌다. 응급실 뒤편 전부 확인해라. 목표.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목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자기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계단 위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노리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경로를 주로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부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가까운 사람이거나. 할아버지, 여기요, 빨리요. 지우가 도윤의 팔을 잡고 계단 중간의 작은 공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청소 도구며 낡은 상자들이 쌓여있는 좁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탁탁탁.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2명, 아니 3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창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숨조차 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양손으로 자기 입을 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숨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법인데 지우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길까지 다 알아? 지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많이 숨어봤어요. 무서운 사람들한테요.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혼자 숨어 지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어둠 속에 몸을 숨겨야 했을까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틈새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가도 돼요.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도윤을 복도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 치료실 뒤편의 좁은 통로였습니다. 벽지가 곳곳에 찢어져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복도였습니다. 형광등도 반쯤 나가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내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행사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윤 회장님. 평소 같으면 정중한 안내 방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 방송이 사실은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한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이미 문제인물로 만들었구나. 도윤은 쓰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세운 병원에서 자기 이름이 붙은 건물에서 쫓기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녹이 쓴 철문이었고 문 위에는 비상시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바랜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문으로 나가요. 지우가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문을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녹이 잔뜩 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이쪽은 확인했나? 아직입니다. 지금 들어가 봅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문 손잡이 부분의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쾅당, 쾅. 녹슨 자물쇠가 부서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빨리요, 할아버지.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뒤편 울타리 근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함들이 놓여 있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사회에 뭔가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병원은 자기를 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병원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3세 재벌 회장이 7살 아이의 손에 이끌려 도망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손을 꽉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멀어질수록 골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낡은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빌라들과 단층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도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졌는데 지금은 30분도 넘게 쉬지 않고 걸은 것 같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코트 안쪽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도 숨이 차 있었지만 도윤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도윤은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1층 유리창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성심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유리 출입문에는 폐업이라고 쓴 종이가 삐뚤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 여기는 아무도 안 와요. 지우가 건물 정면이 아닌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고 잡초가 무성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도 허리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은 캄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 특유의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듯 정확하게 길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달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담요 몇 장과 작은 상자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할아버지. 지우가 담요 하나를 펴서 바닥에 조심스럽게 깔았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고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놓인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노란 빛이 벽에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아이가 작은 생수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도윤에게 주었습니다. 도윤은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단숨에 반쯤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담요 몇 장, 물병들, 손전등, 그리고 과자 몇 봉지가 들어있는 낡은 상자. 모두 지우가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지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야, 너 여기서 자는 거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병원에서 무서운 일 있을 때는 여기 와서 자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혼자 폐건물에서 잔다는 게 도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지우가 도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그 따스함에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낡은 건물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과 허리가 시큰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는 거지?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 내부 사람일까요? 아니면 외부 경쟁자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죽여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가 있을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상자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외관에 안테나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위치를 켜자 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오늘 저녁 병원 행사장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라디오를 봤습니다. 뉴스 방송이었습니다. 한도윤 기념 종합병원 측은 한 회장이 최근 치매 증상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회장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달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의사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같은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억력도 멀쩡했고 판단력도 정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남동생 한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보다 5살 아래인 68배 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여동생 한미경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가 어디서 헤매고 계실까봐.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정말 걱정돼요.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연기라는 걸. 도윤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치매 프레임. 이미 다 준비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만들어서 실종됐다가 나중에 어딘가에서 사고로 죽은 채 발견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할아버지 가족이래요. 아까 병원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평생을 같이 살아온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뛰어놀았고 청년이 되어서는 사업을 같이 키웠습니다. 도윤이 병원을 세울 때도 형제들이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에 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걱정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 사건,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경찰의 수색 작업 시작.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됐다는 걸. 형제들은 이미 자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면 재벌 회장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걱정하는 척, 슬퍼하는 척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 교통 상황, 경제 뉴스. 도윤은 손을 뻗어 라디오를 껐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몸을 움직이려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어서 허리가 돌처럼 굳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저려서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낡은 건물이라 난방 같은 건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발가락도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코트깃을 세워 목을 감쌌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의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겨울철 저체온증을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벗어 도윤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줬습니다. 작고 얇은 담요였지만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어서 조금 따뜻했습니다. 지우야, 넌 어떡하려고. 도윤이 담요를 돌려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분명히 추웠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같이 덮자. 그리고 담요로 두 사람을 함께 감쌌습니다. 좁은 담요 안에서 두 사람은 꼭 붙어 앉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한참 만에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저 사람들. 정말 할아버지 가족이에요? 도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응. 내 동생들이야. 왜 가족이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수한 아이에게는 가족이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윤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병원 재단을 차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쌓여온 무언가 때문일까요? 형제들 눈에는 자기가 너무 오래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였던 걸까요?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도윤의 팔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휙휙 소리를 냈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자기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병원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어디 가서 나타난다 해도 과연 누가 자기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정신 나간 노인이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연락할 곳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차 안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들도 아마 벌써 정지됐을 것입니다. 은행 계좌도 동결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환자 보호를 이유로 들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73세 늙은 노인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윤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습니다.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손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리기만 하는 늙은 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할 줄은. 도윤은 처음으로 자기 나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돈도 쓸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것은 늙고 약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우의 작은 손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하게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도윤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우야.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지우가 도윤의 옆구리에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지우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담요를 아이 쪽으로 더 당겨 덮어줬습니다. 자기는 조금 추워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만큼은 따뜻하게 재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혈육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지켜줬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그저 가끔 선물을 건네받았던 것뿐인 아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줬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도윤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혈연을 믿고 살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윤을 살린 것은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혈육보다 이 아이가 더 가족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격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줘야 했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혈육보다 이 아이가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아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거든. 도윤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색도 누렇게 떴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어나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밖에 사람들 많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해서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한 손으로 짚고 천천히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창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골목 입구 쪽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회전등이 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근처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씩 들고 있었습니다. 10중 8구 도윤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일 것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 수색이라. 도윤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가족의 모습이겠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찾아서 조용히 깨끗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곧 찾을 거예요.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폐건물도 수색 범위가 넓어지면 언젠가는 들어올 것입니다.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관자놀이 부분이 특히 욱신거렸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못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아침 혈압약과 혈당약을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귓속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와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 색깔도 창백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놓인 상자로 달려가 물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갔습니다.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약 필요하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혈압약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도윤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뭐? 안 돼. 밖에 경찰들이 있잖아. 위험해. 도윤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저 작아서 아무도 안 봐요. 약국 가서 사올게요. 지우가 이미 마음을 굳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렸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상자 밑에 숨겨뒀던 작은 동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녀와야 돼. 도윤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지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확성기로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비닐봉투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약 사왔어요. 지우가 봉투를 열어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빵 2개와 작은 우유팩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잘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고맙구나.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습니다. 입맛은 전혀 없었지만 기력을 유지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지우도 옆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우유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가끔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안 지켜줘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아이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진실보다 힘 있는 사람 말을 더 믿거든. 지금은 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 말을 믿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힘 있잖아요. 큰 병원도 만들고.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어. 늙고, 약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단다. 도윤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지우가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힘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이의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게 진심인지 도윤은 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작은 아이만이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구나. 도윤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준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2층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우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층, 2층. 복도를 지나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지우를 자기 뒤로 숨기고 옆에 세워뒀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3번의 규칙적인 노크였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정확한 간격의 노크였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재현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혹시 형제들이 보낸 사람은 아닐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오재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 오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도윤의 비서실장으로 20년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한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아래 입술이 터져서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입던 양복은 구겨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재현이 방 안으로 급히 들어오며 도윤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 실장,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오재현은 뒤를 돌아보며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더 있나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일어나게. 무릎 꿇을 일이 뭐가 있나? 도윤이 오재현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생분들께서 회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재현의 말에 도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쓰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도윤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눈치채신 겁니까? 응. 아니, 정확히는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줬지. 도윤이 뒤에 숨어있던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재현은 지우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오재현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재현이 다시 도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흘 전부터 병원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갇혀 있었다고? 도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병원 회계장부를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건설 공사비가 처음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고, 의료장비 구입 비용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회장님께 보고하려고 자료를 정리하던 그날 밤, 보안팀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상한 건가?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오재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를 병원 지하 창고에 가뒀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번, 물 한 컵만 줬습니다. 그러다 어젯밤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오재현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손목에 밧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네까지. 회장님, 지금 분노하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재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네. 동생분들께서 병원 돈을 빼돌린 증거가 병원 안에 있습니다. 중앙회계실 컴퓨터에 모든 거래, 장부 기록이 저장돼 있고 병원장실 금고 안에는 실제 통장과 계약서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오재현은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지고 페이지 일부가 찢어진 수첩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조사한 내용을 여기 다 적어뒀습니다. 건설 공사비 횡령, 장비 구입 비용 부풀리기, 기부금 착복, 유령 계약. 빼돌린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 거래처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오재현의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나? 도윤이 수첩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 기록에 불과합니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실제 장부와 통장 사본,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오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 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재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병원 본관 핵심 구역은 지금 완전히 봉쇄돼 있습니다. 복도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중요한 방 출입문에는 전부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보안 인력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성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재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푹 떨고 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지우를 봤습니다.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잖아요. 어른들이 못 들어가는 곳도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두 손을 앞으로 내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3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우가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재현도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문제는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형제들의 수색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가 살아야 저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병원 구석구석 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스함이 도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나와야 해. 나랑 약속할 수 있겠나?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오재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도면이었습니다. 여러 번 접고 펴서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어진 종이었지만 복도와 방들의 위치가 연필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오재현이 바닥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병원장실이 3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305 호실입니다. 이 방 안쪽 벽에 금고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도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하나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오재현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이때 경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흐트러집니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재현은 도면 위에 빨간 연필로 경로를 천천히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1층 청소도구 창고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청소부들이 쓰는 카트가 있어요. 그 속에 몸을 숨기고 3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안에 CCTV가 있어요.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세요. 여기 바로 이 계단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오재현의 손가락이 계단 위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면 복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 병원장실 문이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을 겁니다. 오재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 달린 펜던트 모양의 은색 열쇠였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병원장실 비상 열쇠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어 두셨던 거죠. 도윤이 그 열쇠를 보고 기억해냈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든 예비 열쇠였습니다. 오재현이 열쇠를 지우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금고는 병원장 책상 바로 뒤편 벽에 숨겨져 있습니다. 큰 풍경화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걸 옆으로 밀면 금고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5자리입니다. 10315.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10315.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금고 안에 파란색 서류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시간도 없고 위험합니다. 오재현이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시킨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폐건물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병원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그늘에 몸을 숨기고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병원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10층이 넘는 하얀 건물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밤 8시 50분이었습니다. 곧 교대 시간입니다. 오재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자기 앞으로 불러 꼭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와.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어. 네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우가 도윤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를 뒤져 뭔가를 꺼냈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만든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은색 펜던트에 병원 로고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늘 소중히 간직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할아버지 부적이야. 이거 차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너 지켜줄 거야.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지우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지우는 펜던트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아이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병원 뒤편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도윤과 오재현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병원 뒤편 청소부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도윤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을 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병원 안 어딘가에서 지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의 탐욕과 배신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코트깃을 세웠지만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도윤의 기도는 밤하늘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도윤은 병원 건물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실어 기대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재현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3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도윤에게는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3층 복도 끝 어느 방에서 불빛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병원장실 아닌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재현도 긴장한 얼굴로 병원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3층 복도 끝방입니다. 305 호실입니다. 창문 너머로 여러 사람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출입 통제 경보입니다. 오재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병원 건물 곳곳에서 불이 일제히 더 밝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모든 복도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보안 인력들이 무전기를 들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발각된 겁니다. 오재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들어가야 해. 저 아이를 구해야 해. 도윤이 병원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오재현이 황급히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지금 들어가시면 회장님도 붙잡힙니다. 저 아이가 위험하다고. 내 때문에 저 아이가 위험에 빠졌어. 도윤이 오재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73의 늙은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전기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보안 인력들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층 병원장실에서 침입자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이 한 명입니다. 현재 계단으로 도주 중.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렸습니다. 도윤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오재현이 급히 도윤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지우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던 그 작은 얼굴이. 내가 저 아이를 죽음으로 보냈어.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3층 창문 하나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사람이 몸을 내밀고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공범 있으면 다 나와. 도망가지 마. 보안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과 오재현은 깜짝 놀라 재빨리 뒤쪽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그림자 뒤로 숨었습니다. 병원 안은 완전히 비상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모든 층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마치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미안하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뒤편 비상구 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물체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을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에는 파란색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우가 나왔습니다. 오재현이 작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바로 뒤로 보안 인력 2명이 문을 박차고 쫓아나왔습니다. 거기서. 꼬마야, 거기서. 뒤에서 남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지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올랐지만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지우야. 도윤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도윤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렸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도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재현이 옆골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미리 대기시켜둔 작은 화물 트럭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트럭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오재현이 트럭 뒷문을 활짝 열며 급하게 외쳤습니다. 도윤은 달려오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다쳤니? 발목이 조금 아파요. 지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안 인력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5m, 10m. 저기 섰어. 한 회장. 거기서. 누군가 도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향해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오재현이 도윤과 지우를 재빨리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황급히 올라타 뒷문을 쾅 닫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트럭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급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보안 인력들이 손을 뻗었지만 트럭은 이미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번호 빨리 적어.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트럭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연달아 하며 병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트럭 안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두 팔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도윤의 품에 안긴 채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왔어요.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현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원본, 회계장부 복사본. 다 있습니다. 증거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오재현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서류 따위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긴 지우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작은 손을. 많이 아프지? 발목 좀 보자. 도윤이 지우의 다친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우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픔을 참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밤거리를 계속 달렸습니다. 병원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윤은 작은 창문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붙은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트럭은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재현이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이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숨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트럭이 삐걱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오재현이 먼저 뛰어내려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오재현이 뒤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리십시오. 도윤은 품에 안긴 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내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기운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치료해 줄게. 도윤이 지우를 안고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꼭 안았습니다. 집안은 간소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오재현이 며칠 전부터 미리 청소하고 준비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 지우를 아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오재현이 구석에서 흰색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응급처치 교육 받았습니다. 간단한 치료는 할 줄 압니다. 오재현이 지우의 작은 신발과 양말을 벗겼습니다. 왼쪽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크기의 2배는 됐습니다. 발목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도윤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하며 지켜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오재현은 부엌에서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 지우의 부은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구급 상자에서 붕대를 꺼내 발목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감아줬습니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한 힘으로 감았습니다. 지우는 아픔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다 됐어요. 며칠 푹 쉬면 나을 겁니다. 오재현이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습니다. 도윤은 지우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살리려고 한 거예요. 저 괜찮아요. 지우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3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재현이 탁자 위에 파란색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가지런히 정리하며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오재현이 서류 한 장을 집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코에 걸치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병원 건설 공사 계약서였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200억 원인데
병원 장부에는 350억 원으로 부풀려서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액 150억 원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차액이 전부 동생분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오재현이 은행 통장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동생 한기석과 여동생 한미경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였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30억, 70억. 엄청난 금액들이 줄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격은 50억 원인데 120억 원으로 부풀렸습니다. 70억 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오재현이 또 다른 계약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기부금도 빼돌렸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병원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오재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류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총 얼마나 되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재현의 대답에 도윤은 한숨을 길게,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400억 원.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회에 뭔가 보답하겠다고 만든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으로 모은 돈은 형제들의 주머니로 쏙쏙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오재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원장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었답니다. 지우가 서류랑 함께 가져온 겁니다. 지우가 소파에 누운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재현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하는 잡음이 흐른 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처리는 이번에 확실히 해야 돼.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여동생 한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병원 행사 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처리할 거야. 자연스럽게. 남동생 한기석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프레임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언론도 다 손봤고. 경찰도 우리 편이야. 한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 이번 주 안에 깔끔하게 끝내자. 더 이상 오빠가 눈치채면 정말 곤란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차분하게,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담담하게 의논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정 하나 없이 냉정하게 형을 제거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회장님. 오재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동생분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 미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병원 재단 공개 행사 날이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다 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겠군. 도윤이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동생분들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나. 많은 사람 앞에서,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오히려 제일 안전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 준비하겠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누워있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고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오재현이 담요를 가져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줬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후 1시.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방송국 중계차 3대가 병원 앞마당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재단 공개 행사였습니다.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객석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남동생 한기석과 여동생 한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형님께서 실종되신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한기석이 마이크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을 가득 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오빠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혼자 거리를 헤매고 계실 겁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미경이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동작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까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늘은 형님을 대신해서 제가 앞으로의 병원 재단 운영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석이 준비한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맨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73세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객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한도윤 회장님 아니신가? 실종됐다던 분이 어떻게 치매 걸리셨다며? 사람들의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상 위 한기석과 한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미경의 손에서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한기석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탁탁탁.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형님. 한기석이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빤,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한미경도 후다닥 일어나 도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반가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들을 차갑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바라보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도윤은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도윤입니다. 실종된 게 아닙니다. 도망친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신이 좀.
한기석이 도윤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오지 마. 도윤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한기석이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오재현에게 받은 파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4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건설 공사비, 의료 장비 구입비, 선한 분들이 기부한 돈. 모두 누군가의 주머니로 쏙쏙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친동생들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림을 넘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발. 한미경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그럼 이건 뭔가?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흐른 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처리는 이번에 확실히 해야 돼.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한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아. 병원 행사 때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처리할 거야. 자연스럽게. 한기석의 차분한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비명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렸습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조작? 그럼 이 통장 내역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도윤이 은행 통장 사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들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 있어. 모두 병원 돈이지. 환자들 살리라고 쓰라고 모은 돈이야. 한기석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믿었어.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배신했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어. 도윤이 단상 옆에 놓여있던 남동생의 지팡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꽉 쥐고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형제들 먹여 살리겠다고 허리 부러지게 뛰었지. 병원도 너희와 함께 만들었어. 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대가가 이거냐? 날 치매 노인 만들어서 병실에 눕혀 죽이려 한 게. 다음 순간. 퍽. 지팡이가 남동생 한기석의 손등을 정확하게 내려쳤습니다. 이 손으로 서류 조작했지. 한기석이 비명을 참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퍽. 이번엔 여동생 한미경의 어깨였습니다. 이 입으로 사고사 처리하라고 지시했지. 한미경이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윤은 지팡이를 단상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를 형제로서가 아니라 범죄자로서 고발한다. 도윤의 말이 끝나는 순간 대강당 뒤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6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오재현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한기석, 한미경,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한기석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우린 형제잖아요. 한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도윤은 차갑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진작 끝났어. 네가 날 죽이려 한 그날 밤에. 한미경도 경찰에게 팔이 붙잡힌 채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오빠, 제발. 하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도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병원 재단에서 모든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병원은 진정한 공익기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대강당 밖 복도에서 지우가 오재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지우에게 다가가 아이를 두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네, 할아버지 좋아요. 도윤은 지우의 작은 손을 꽉 잡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혈육은 그를 배신했지만 혈육이 아닌 이 작은 아이가 그를 구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선택한 가족,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